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피땀 흘려 작성하신 1차 시험 답안이 어떻게 채점되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 시에 꼭 유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식 자료와 다음 논문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 열람을 추천해 드립니다. 임용 1차 시험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리와 표현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답형 시험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그 답을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안이 어떤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지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답안 작성 전략은 무엇인지 핵심만 뽑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채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채점은 3인 1조가 독립채점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하나의 답안지를 3명의 현직 교사가 서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바로 이 서술형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채점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워크숍을 진행해서 모든 채점자들이 온라인 시스템과 채점 기준 또 문항 내용을 숙지하는 사전 워크숍에 참여를 합니다. 이는 기준의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고요. 또 두 번째로 가채점과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각 채점조는 답안을 먼저 가채점하고 채점 결과가 불일치하거나 어떤 특이한 답안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채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채점 기준을 보완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채점 기준을 보완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3명의 채점자가 문항에 대한 0점 조정, 즉 기준점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본 채점에 들어가는 건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채점자는 독립적으로 같은 답안을 독립 채점합니다. 그리고 지역별 배정이 원칙인데요. 같은 시도교육청에 응시하신 분은 이 답안은 같은 동일한 채점조가 맞도록 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채점을 하는 중에 판단이 어려운 답안이 있으면 즉시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통일하고 그 결과를 전체에 공유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3명의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1차 시험 이후에 점수를 확인해 봤을 때 소수점 점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A, B, C 채점자가 각각 1점, 1점, 0점을 주며 평균 점수가 0.666점이 되죠. 그래서 종종 이와 같이 소수점 점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검토 및 수정, 점수를 확정하는 단계를 가져서 모든 채점이 끝나면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거쳐서 점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상 문제 상황과 이에 대한 채점 대응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문항별로 채점 난이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모든 문항이 똑같은 난이도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채점 난이도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일관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항도 있습니다. 이 일관된 기준 적용이 어려운 문항은 2번 설명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합적인 답안 유형인데요.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쓴 경우 혹은 가로로 오답을 부연 설명한 경우 혹은 정답과 오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문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시험 응시한 이후에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물채점이나 칼채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칼채점이라고 하면 정답만 온전히 들어가 있는 답안이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몹시 당연하죠. 그러나 간혹 난도가 너무 높아서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 문항 자체가 수험생을 변별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탓에 종종 허용 답안이 너무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소위 물채점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온전히 정답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술적 이견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정답 자체가 학문적으로 논쟁이 있는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채점자의 전공 여부나 제한된 시간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출제자가 이미 연구자 간의 견해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항의 발문과 작성 방법, 지문, 보기 등을 통해서 이
이를 통해서 제안을 해서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가장 최선의 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다만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수험생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문항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충분하지만 그나마 논리적인 답을 작성한 경우에 한정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소 채점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채점이 이루어진다고만 알고 계시고 좀 더 본질적인 거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는 요소 채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요소만 포함되어 있다면 부분 점수를 인정받는 요소 채점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빠짐없이 쓸 수 있도록 연습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를 바탕으로 이 답안 작성 핵심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건데,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소 채점이 적용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핵심 개념과 용어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찾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양다리 답안을 절대 금지입니다. 정답과 오답을 동시에 쓰거나 모호하게 둘 다 언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감점의 지름길입니다. 답은 명확하게 하나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셋째로는 문항과 답안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라는 건데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고 수준과 방향성을 파악한 뒤에 이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전개된 답안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 비해서 특히 문학이나 문법 영역은 더 견해차가 많은 편인데요. 선행 연구 흐름에서 기본이 되는 것,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가 이미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존재함을 알고 그럼에도 특정 예문이나 지문 등의 근거에 한정해서 어떤 하나의 논리로 기결될 수밖에 없도록 답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논리 구조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시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보자면 2020B9와 2020B10이 있습니다. 이생규 장정과 운영전을 바탕으로 이중액자 구조를 통한 인생무상과 또 적강 모티프를 통한 비극성 약화를 묻고 있습니다. 이 적강 모티프라는 것은요. 하늘이 맺어진 인연 혹은 하늘에서부터 맺어진 인연, 즉 천정연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천정연은 기본적으로 인연의 당위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맺어진 인연이 고통받는 양상을 두고 비극성이 강화되었다고 접근을 해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김진사와 운영은 하늘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만 대군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옛날과 다르게 인간 세상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의 근거에서 적강 모티프는 곧 둘이 인간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미 예견된 고난을 거칠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의 이 고통 자체가 지나가는 과정일 뿐 사랑이 엄청나게 비극적이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를 근거로 가장 적절한 답은 이 적강 모티프 자체가 비극성을 약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접근을 해야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B9에서도 주제를 인생무상으로 찾아내게끔 하는데요. 이와도 연결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와 같이 2009 모의 24번에서는 이 서너말어미 오후를 두고 의도법과 하자표시 혹은 대상표시법에 대한 견해를 모두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또 2017B6번에서도요. 이 중세국어에서 이응을 두고 음가가 없는 영으로 보거나 혹은 후드 유성 마찰음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또 2020A8에서도 보면요. 이 어감 발음을 특히 이 어감 발음이 반침이나 순경은 비읍을 가지고 있는 동사는 어간을 무엇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를 규칙 활용으로 볼 수도 있고 불규칙 활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2A 3번에 보면요. 현대국어에서 어감불규칙과 어미불규칙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 부분도 이르르로 상정할 수도 있고 이를로 상정할 수도 있는데 이 주어진 근거를 주어진 것을 바탕으로 타당하게 접근하면 사실 한 가지의 답으로밖에 기혈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2-14에서도 보면요. 계열을 두고 모음 탈락으로 볼 수도 있고 완전 순행 동화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9-52 14번에도 보면 여기 마바를 보면 저와 조 그리고 돈이 있는데요. 돈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보기에 따라서 이게 축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동화 즉 대치 후에 탈락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요. 2019A 7번에 보면 정희성의 전문 강의 사불시코라는 작품에서 이 색강 바닥 썩은 물에도 달이 뜨는구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연구자에 따라서 이를 낙관적인 전망으로 보기도 하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모두 견해차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 문항 자체에서 명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요구하는 방향이 드러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혹은 2017B 7번과 같이 임경업전은 사실 비장미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임경업의 임경업이 하는 그 양상을 두고 이를 두고 비장미를 잘 표현한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지만 의도적으로 이 비장미가 드러나는 부분을 중략으로 삭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비장미가 관련된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순고미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지문을 제공하는 등 정보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견해를 외우시기보다는 각 견해가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논리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꼭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전과 관련된 혹은 또 이전에 언급했던 이 문제들에 관련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이 국어 임용 1차 시험 합격 전략 시리즈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시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 방금 언급한 시리즈 영상은요. 기출문제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에게 몹시 유용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이 되지만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더더욱 도움이 되니까 아직 시청하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상반기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8월에는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답안 작성 팁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네 번째는요. 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은 오히려 핵심을 흐리고 또 채점자의 채점을 방해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한 문장에 하나의 주장을 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쓴 문장이 정말로 채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쉬운지 핵심이 잘 보이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검토해보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수련명 공부와 함께 정제된 답안을 작성하는 그 연습을 하는 시기에 추천드리는 팁인데요. 물론 상반기 학사년 공부를 하실 때도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겠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상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개조식이나 키워드 나열로 연습을 해보시고 기출문제 분석이 끝내고 이제 실전에 대비에 맞춰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 맞춘 대비는 하반기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가능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꼭 세워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후에 하반기 답안 작성을 연습하실 때나 혹은 N수생이어서 이미 답안 작성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평가와 스터디를 통해 답안을 제3자의 시선에서 점검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당연히 자기평가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고 냉정하게 자기 답안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 영상을 빌려서 다음 자료 파일 비밀번호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교재한 QR코드를 통해 드라이브에 접속하면 이 파일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티스토리나 혹은 네이버 블로그 모두 다 동일한 자료고요. 편하신 데 들어가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중등 임용 1차 시험의 채점 체계와 또 답안 작성 요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독립 채점이 되고 또 협의를 통해서 기준 조정과 또 공정성을 확보하는 채점이 이뤄지는데 무엇보다도 답안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고 점수를 얻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고 남은 기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의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